근로자, 노동자, 또 일하는 사람의 자살 문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시점에 시기적절하게 이와 같은 주제의 문제를 이제 정책 결정의 전당을 할 수 있는 국회 자살 예방 포럼 국회에 와서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가장 큰 이슈는 노인 자살 문제였습니다. 노인 자살, 우리나라 자살을 추동해서 이끌고 온 게 노인 자살 문제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에 걸쳐서 이제 노인 자살률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 트렌드가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노동자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에서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양상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더 두드러지게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자살이 노인층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도 노인층 자살이 엄청 높았는데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중장년층 자살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문제가 이제 직장인들의 자살로 이제 연결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이제 조치가 마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IMF 지나면서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노인층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이제 감소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조만간에 우리나라 연령군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집단이 중장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장년층 자살은 결국 근로자 노동자들의 자살 문제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실업자들도 직장을 넘나드는 그룹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하 교수의 이제 발제 내용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황에 관련된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기존의 자료에서 나와 있는 직접적인 자살을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에 대한 실태 파악도 중요하지만,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트리거링 팩터를 초래한 어떤 직장 내 언더라인한 어떤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을 정리를 해주셨고, 따라서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에 대한 보통 일반적인 자살 문제를 다루는 크라이시스 인터벤션을 위한 접근 못지않게 일반적인 직장 내 문화를 바꾸고 제도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했던 일본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로사 방지법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노인 자살률에 대한 대응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된과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중장년층, 그리고 근로자 노동자들에 대한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프레임, 세팅에서 자살 예방 조직,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5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우선 토론자 5분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한 분 한 분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계신 최민 네. 두 번째 토론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의 박연주 차장. 세 번째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의 고병근 사무관.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장영진 과장님. 네. 마지막으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이신 경희대 백승환 교수님. 네,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사안이 고병곤 사무관님께서 11시 반에 좀 어디 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은 고병곤 사무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병곤 사무관입니다. 김나 교수님 결제 내용 보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원인은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접근하는 정책적 접근이 쉽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게 이제 전체 13,000명 중에서 한 20% 내지 30%에서 이렇게 30% 내외가 지금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 중에서도 대부분이 보면 아까 관리감독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업 종사자로 해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인지는 사실 많이 통계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일을 그만둔 상태에서 많이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좀 저희들이 산재 인정하는 통계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일단 봅니다. 저희 그 산재 통계는 지금 그 김나 교수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자살 쪽에는 작년에는 44명,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재작년 17년에는 44명, 18년 9월까지 53명인데요. 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17년에는 57% 정도가 승인율이었습니다. 77명이 신청해서 44명이었는데 18년 9월까지는 64명이 신청해서 53명이 돼서 82% 정도, 83% 정도 승인돼서 대부분이 많이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작년에 사고 났던 게 올해 서울 아산병원은 거기도 승인이 돼 있고 현재 또 서울의료원 그 간호사 자살 사건도 지금 산재 신청돼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고용노동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용노동부는 지금 현재 이제 한 6가지 방향으로 크게 자살 예방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자살 예방 문화 조성으로 해서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저희 생명 존중 기업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하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따로 EAP 이렇게 심리상담 컨설턴트를 통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진단 상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업자,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만둔 재직하거나 실업자, 구직자 대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국 57개 고용센터와 100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내에 각각의 심리상담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심리상담 위주로 구직하고 나서 뭐 우울증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로자살 부분인데, 과로자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 작년에 이제 그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해서 과로자살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근로감독국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특히 그 근로시간 12시간 연장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각 사업장에서 12시간 내에서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양적인 것을 저희 일단은 컨트롤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이 세 가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업종으로, 취약업종으로 얘기하시는 감정노동자 보호사하고 작년에 10월 18일에 고객노동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요, 컨설팅 캠페인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주요 취약 업종들에 대해서 직접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판매직 이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도 직접 저희들 컨설팅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재 트라우마 대형 산업재해나 이런 그 큰 사고 난 사업장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살 예방을 위해서 따로 트라우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21개 근로자 건강센터와 21개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2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6번째 사업장 자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그 목격자나 그 옆에 동료들에 대한 취약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1개 근로자 건강센터와 지금 한 군데가 지금 직업적 전문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걸 느끼고, 그다음에 김민아 교수님이 제언해준 그 산업안전보건 법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산재 정신건강 보호를 할 건지는 지금 현재는 저희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규칙 669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무 스트레스에 건강장애 예방하면서 장시간,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이런 거로 했을 때 건강경기 프로그램도 만들고 발병 위험도도 조사하고 스트레스 체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지금 전문가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큰 사업장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실제로 669조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애들이 정신건강장애들이 최대한 예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적 제안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현황에 대해서 이미 이제 잘 인지를 하고 있고, 특히 전가되는 추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6가지로 정리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살 예방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하고 공유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발제는 최민쌤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한 7, 8분 정도로 정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노동자들의 원래 노동안전 문제를 다루다 보니 자살 문제를 꽤 오래전부터 같이 해왔었고, 최근에 과로사나 과로자살 유가족 모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되어야 한다. 발제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지금 노동자들이 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혹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이 일단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변서 조사에서 원인을 3가지 이상 기입하게 되면 일본의 경우에도 원래 그 전에 이제 한 가지로 조사할 때보다 1000배 이상 이제 일 때문에 자살했다는 포션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규모를 실제로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리보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이제 업무나 일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이제 조사 혹은 이제 그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작년 정도부터 계속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자살 예방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 일터의 문제에 대한 사실 프레임이 있어야 그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자살 예방법에 근거해서 좀 일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 사업장 기반의 뭐 자살 예방 체계나 아니면 업무상 자살과 관련된 조사위원회나 이런 걸 꾸려서 실태를 좀 파악하고 이후에 실태를 계속해서 좀 팔로우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작업은 최소한 뭐 19년, 20년 안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발제에서도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저는 일터에서 자살 예방 문제에서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은 그나마 조금씩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계속 이제 낙인을 찍는 혹은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자살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굉장히 큰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접근만으로 그리고 게다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생활이 이루어진 일터에서의 자살 예방이 잘 작동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일터에서의 보편적인 예방 접근이 훨씬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노동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법인데 거기에 정신건강에 대한 이제 관점이 없습니다. 그 사업주가 꼭 해야 되는 보건 조치가 예를 들어서 원재료에 의한 걸 예방해야 된다. 인간공학적 위험에 따른 질병을 예방해야 된다. 이런 게 5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정신건강에 대한 게 아예 없어요. 자살예방법에 있는 사업주의 책무가 사실 더 잘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예방,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접근이 강조돼야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협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동부 안에서 노동 시간을 규율하는 곳과 이 안전보건을 다루는 부서 사이에도 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노동 시간 문제도 있고 일터 괴롭힘 문제도 있는데 그 자살 문제는 혹은 그게 산재가 되는 문제는 산업안전의 영역인데 이제 그 실제로 문제가 된 근로기준법을 다루는 것은 근로기준의 영역이 되어서 이게 전혀 협조가 잘 안 되고 해결이 굉장히 이제 아주 협소한 과제들만 나오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자살 혹은 노동자의 정신건강 이런 문제로 통합적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의 문제, 오늘은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말씀을 주로 해주셨는데 어쨌든 굉장히 일부 건이 겨우 이제 산재에 신청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승인은 또 굉장히 일부입니다.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승인율이 올라오고 있지만 일단 그 과정 자체에서 다른 어떤 모든 질환이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자살이다라는 것을 이제 남아있는 유가족이 다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쩔 수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본인이 자기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것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사자가 떠나고 남아있는 가족이 애도하기도 부족한데 그 가족이 쫓아다니면서 일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고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실 그걸 다시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유가족도 한번 제가 같이 모시고 왔는데 사실 유가족과 제가 이제 산재 유가족을 만나보면 그냥 유가족과 이제 자살 유가족이 굉장히 다른데 또 자살 유가족 중에서도 이 업무상 자살의 유가족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슬프고 분노와 죄책감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노와 울분에 휩싸이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실 부채질하는 어떤 지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 입증 과정에 대해서 이 자살 유가족 혹은 그 조사 과정을 좀 자살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자살 예방법에 어쨌든 유가족 지원에 대한 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좀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가족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됐었고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떤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다 직접 해야 돼요. 한 명씩 다 연락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살 산재 사건이 최소한 이제 인정된 건에 대해서라도 교훈을 좀 얻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자살한 이제 직원의 주변 동료들의 뭐 트라우마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트라우마의 핵심은 주변에서 그냥 자살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당했을 수 있는 그 일터에서 스트레스 요인에 이 직원들이 같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걸 해결하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것까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여러 번 나왔듯이 자살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가 굉장히 오픈이 안 되어 있는데 공단의 자살과 관련된 신청 자료, 승인 자료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훨씬 더 공개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2년치, 3년치 정도를 분석해서 보면 못 줄이겠습니다. 특정 정신질환, 예를 들어 공황장애나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가 있었던 경우에는 거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긴 했는데 이게 자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승인이 되는데 사실 그것에 사회적 합의라는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살이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가 논의가 되고 사실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있었던 사망 전 정신 이상 상태가 정신 질환 상태였는지를 이제 경유해야만 이제 인정해주는 과정이 되다 보니 역시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 상태였다는 것을 막 증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자살 시도 자체가 정신적으로 이상 상태에 있다는 것에 어떤 근거로 생각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에서도 꼭 앙상음이나 와해와 같은 정신 이상 상태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좀 정보가 공개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이 훨씬 좀 쉽고 이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상태 승인과 관련된 정보는 조금 더 공개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시간 여유를 못 드려서 급하게 말씀하시게 해드려 죄송스럽고요. 그 실태 파악의 중요성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살 예방에 있어서 노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한 좀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일터에서 지금 이제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은 그나마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낙인에 다른 문제점이 있고 보다 이제 보편적인 하나의 접근으로서의 자살 예방, 정신 건강에 대한 이해, 또 조직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말씀해 주셨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산재로서의 어떤 자살의 인정 관련된 문제 그리고 유가족이 그 문제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자살 예방의 관점을 떠나서 과연 이제 기업이 뭐냐, 그 기업에 일하는 근로자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이제 조직 공동체, 기업 공동체의 어떤 역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 공개의 필요성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토론은 한국노총의 박연주 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말씀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은 옳을 것 같습니다. 2017년이었습니다. 집배원 한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라고 한다. 두렵다. 나를 생각지도 하지 않는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저는 이깟 유서가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에 대한 압박, 그리고 후에 남은 걱정들, 심리적인 불안감 등을 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계속 기사가 나와서 아시겠지만 저희 산하 조직 중에 우정노조의 집배원 노조들은 지금 계속 죽음을 겪고 계세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5분 정도가 자살을 하셨고요. 82분 정도가 이제 가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력 충원을 정부에 요구를 했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지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셨지만 정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죽는 이유는 개인적인 직무 스트레스도 있지만 불방견 개선되지 않으면 절대 이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사 방지법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중재를 안 하세요.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지금 이제 약간 자유를 맡기고 합의해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좀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노동자들에게 자살 예방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막 하세요. 상담도 하시고 가이드라인도 주시고 뭐 주십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시면 직무 스트레스 가이드라인, 감정 노동자 가이드라인, 우울증 치료 가이드라인만 계속 쌓여갑니다. 교육, 이거 교육하라, 저거 교육하라, 계속 다른 교육을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막상 전해지지 않는 거죠. 중국대는 비슷한 교육들을 계속 노동자들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책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이게 다 다른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제가 느끼는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중심의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사업자에게 맡기면 할까요?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담합시다, 캠페인 합시다, 뭐 가이드라인 줍니다. 이거 가지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현장에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제가 가장 느끼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오늘 일본 사례도 봤었지만 선진국들은 보면 자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부터 쭉 자살까지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유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분절적입니다. 자살이 일어났으니까 자살 예방 사업해야 돼. 직무 스트레스 생겼으니까 직무 스트레스 사업해야 돼. 트라우마가 문제래. 트라우마 사업해야 돼. 각각 따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모든 게 따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담을 하거나 하면 트라우마 상담을 들어갔을 때 직무 스트레스 이야기하시고 자살 이야기하십니다. 전혀 정책적으로 분절돼서 진행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책은 분절되어 있고 입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느끼는 문제는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직장 내 괴롭힘 법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 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형사처벌까지 갔습니다. 가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라고 계속 입증을 해야 돼요. 거기다 겪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쟤는 저런 거 신고 안 해요 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보여지는 거기에 대한 압박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은 재밌게도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산업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법들이 근로기준법, 산업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드실 때 제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주로 좀 유기적인 법안을 좀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법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조가 없고 이런 것들이 없는 노사협의회만 있는 소규모 조직들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을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시면 금차법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금기법 하나 개정해놓고 끝입니다. 산업법에도 들어와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산업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계획을 좀 해라 라거나 혹은 산업안전보건 계획을 지금 사업자들이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개정산업법에서. 그렇게 됐을 때 정신건강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제출해라 라거나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법도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이 7월 16일부터 실시가 되잖아요. 실시가 됐는데 내가 신고를 했을 때 이분이 겪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과정들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혹은 형사 고발했어. 그래서 잘못돼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았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만약에 폭력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건 난 내가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요. 이 회사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에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데 계속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는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노동부에서 말하는 그 정책들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노동자의 역할이 없어요. 민간협력 구축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자들이 보통 노조로 찾아옵니다. 노조가 이런 거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가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근데 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도 없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노동부에서 노조에게 이런 것들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어떤 게 왔냐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렸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이거 상담 못 해드려요. 노조에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현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놓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이드라인을 뿌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민간협력 협의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용노동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국노총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실태조사해 주세요 정도입니다. 노조가 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용노동부가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지금 문제들이라서 이런 점들 잘 수렴해 주셔서 제발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문제 지적 감사드립니다. 뭐 가이드라인은 많은데 그 실질적인 내용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자리를 떠나시긴 했지만은 여기 이제 국회에서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리해서 잘 전달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뭐 법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거나 하는 문제는 또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데가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민간 혈육 거버넌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 같습니다. 지금 이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 이제 자살 예방과 관련한 전체적인 민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동자 단체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좀 더 이 거버넌스의 어떤 구성과 관련한 이제 고민이 좀 더 깊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토론은 장영진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할까요? 보통은 제가 마지막에 하는 예상할 수 있어서 뭐 양해해 주시면, 예, 먼저 원래 정부에서는 마지막에 하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에 우리 저 백종우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근로자 자살 예방에서 논의하는데, 사실 워크홀릭 일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중에 하나가 국회인데, 저는 이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각종 소송에서 이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을 때 그 기록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로 심리부검을 활용하는 판례들이 있으면서 그 심리부검 자료 등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 자살을 접해왔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김나영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잘하고 오히려 상도 받고 이러던 사람이 대개는 이제 배치 전환 또는 뭐 승진도 있고 뭐 직장의 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고통을 겪으면서 직장에서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픈 사람인데 아주 나쁜 직원으로 오해가 되면서 윗사람한테는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되고 때로는 갑질을 당하기도 하는 여러 안타까운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가 뭐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등등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결국 직장이라는 거에 이제 노무관리의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근로자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아직은 예를 들면 어떤 공기업에서도 심한 외상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키는 수준의 재난 상황을 겪었는데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그 위치에 배치하고 배치 전환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본인의 질환의 악화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한 다른 그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이 인사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 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제 과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과로사들이 이슈가 될 때 We can't die for solely,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과로를 다반사로 얘기했던 일본의 대기업 문화도 있지만, 일본 과로 자살에 문제를 제기한 여러 사람 중에 일본의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불과 몇 년 전에도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이 이제 208시간 이상 초과 노동을 하다가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과로사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사실 자살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가까운 가족이 일본의 기업이랑 일을 하면서 그런 문화를 경험한 게, 근로시간 이후에 일하는 거는 거의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거나 그러다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정도다. 특히 과로사와 관련된 자살이 발생하면 그 회사가 감사를 받아서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런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자살 원인 중에 중요한 요인을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과로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그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살구 위험군을 빨리 발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권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진료실에 그 외국 기업에서는 회사의 권고로 진단서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이 있었는데 이 정신질환이 의심된다거나 회사에서 자살을 언급했을 때 인사과에서 직권으로 진료를 의뢰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외국 기업을 여러 번 봐왔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유가족 분들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근로자 산업재 등등에 있어서 이 모든 입증 책임을 유가족에게 두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운 게 그걸 질병편정위원회 앞에 가서 얼굴을 드러내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참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그 좋았던 동료들이 증언이 갈립니다. 회사가 잘리지 않는 회사들,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동료들은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데 본인들의 이후에 고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회사의 동료들은 이전에 가족과 얘기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진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동료와 사회와 이전 직장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프랑스 등은 결국 입증 책임을 이제 회사에 부여해서 산재를 좀 더 폭넓게 인증하는 것들을 저희가 모두 유가족에게 맡겨놓는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신청 과정이나 이후 과정에서도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고려해서 조사가 좀 더 인권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도 고민돼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7월부터는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다부처로 진행이 되는데 정말 이 고용노동부도 참여해서 이게 협력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살 효과를 가지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은 굉장히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살 문제에 대한 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에 대한 감수성을 좀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전 자살 문제, 또 정신건강 관련된 문제, 트라우마 등에 대해서 기업이 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좀 필요하겠고, 간호사 관련해서는 어떤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걸 넘어서서 이런 이제 간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내에서 좀 자리 잡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그 입증 책임이 유가족, 아까도 이제 한번 거론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격을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어떻게 유가족한테 그 생명을 잃은 어떤 그 가족의 입증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게 고민이 되고,
특히 이제 자살 정책국, 자살 예방 정책국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좀 아까 얘기 나왔던 이제 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좀 다양한 영역 부분에서 참여해서 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종합 정리 겸 토론을 장영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근로자 일하는 분들을 위한 자살이라는 시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잘 체계적으로 본 거는 김나 교수님 자료 오늘 보면서 참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용부 상관님도 말씀하셨던 한편 반성도 많이 되고요. 저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하는 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 뭐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근로 조건, 근로 환경을 포함해서 이게 다각적인 이게 대책이 나와야지 개선될 수 있는, 이제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오늘 나왔던 포인트들 중에서 조금 귀에 좀 아프게 들어오는 게, 그 유족들, 저희가 유족들을 몇 번을 뵀었습니다. 유족 전국 각 지역별 자조 모임 대표자분들도 한번 만나서 뵀었고,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해주셨던 또 근로자 과로 자살 모임 대표분도 계셨고, 몇 번 수차례를 얘기도 해보고 만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산재 얘기였습니다. 산재. 그 자살한 것도 굉장한 충격인데, 그게 과로나 그런 직장 근무상의 문제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고,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일단은 산재에서 그 인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하고 또 심리보험센터하고 좀 같이 작업을 해서 산재 인정 과정에서 이렇게 심리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이제 같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유족분들도 한번 이렇게 와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까 보면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입증의 문제. 그러니까 이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장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에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국회에서 그 유가족 지원 서비스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2개나 3개 정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한 15개 정도의 기초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있고, 그 서비스 안에는 그 유가족분들이 초기에 그런 법률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 관련해서 일단 경찰 쪽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유가족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을 처음으로 접점해서 만나고, 이분들을 적정 서비스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계시지만 적정 서비스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경찰분들이고, 최초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게 자살이냐 아니냐, 자살이면 원인이 무엇이냐를 조사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현장 경찰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통계 부분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경찰 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모니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지역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사업을 하는데, 이게 고용이나 이 실업 이쪽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 잘 없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특히 근로자 자살이 50% 가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 지자체의 자살 예방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평균 2명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복지부 지침이나 복지부 예를 들면 매뉴얼 같은데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년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을 통해서 자살 예방 담당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다만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정부 관련 부처 실무자로서 주무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산재 인정 과정에서 이제 입증 책임 관련 이 문제 자체는 이제 법적인 문제지만 유가족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통계 산출에서 뭐 경찰들이 1차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제 권한이나 역할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끝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우리나라 시군구에 자살 예방 센터, 보건소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 자살 예방 센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지역 단위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대상자들이 이제 노인청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장년청, 특히 직장을 갖고 있는 중장년청들한테는 그냥 지역은 그냥 와서 잠자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직장인들, 근로자, 노동자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은 어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고민들을 좀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까지 5분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는 있지만 혹시 플로아에서 양국석 회장님. 네, 안실련 양국석 센터장입니다. 입증 의무가 저는 우리가 국회 포럼에서의 자살 예방에 제도적인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고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제가 이제 보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압력밥솥이 터져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화상을 입거나 사고 났다. 소비자는 압력밥솥을 사용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게 터졌는데 입증 의무를 그걸 소비자가 입증하라.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들어서 법 개정들이 제조물 배상 책임이나 입증 의무가 제조자들한테 물리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도 물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유가족의 그 아픔을 산재로 인정하느냐, 특히 국가배상으로 인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이 그 조직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조직의 문제, 국가 문제, 이게 우리 모두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히 근로자들이 근무하다가 과로라든가 거기에 내부에 이런 일로 인해서의 자살을 했는데 그 입증을 유가족은 너무너무 맘덩어리를 앓고 고통을 하는데 그걸 입증을,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 문제라고 입증하는 너무 가혹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보건대 군에서도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거 났을 때 군 자살이, 그게 자살이 개인 문제라고 치부해서 법이 1심에서는 개인 문제였다가 2심에서는 국가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는 이제 자살 문제가 절대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든 군인이든 소속되어 있어서 자살이 일어나는 것들은 입증 의무를 유가족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입증 의무는 당연히 그 기관에서 이것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을 기관에서 입증하고 군에서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들어서 그러한 법을 자살예방법에 넣어서 유가족의 그 자살의 입증은 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심리학회 조은석 회장입니다. 지금 근로자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쨌거나 많은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지만 심리 상담은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7,000개 정도의 자격증이 남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EAP에 참여를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준비된 상담사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앞으로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당연히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누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차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아까 이제 최민 선생님 말씀하시던데 들어가서 직업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정통으로 공부한 심리학자들의 그 역할이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가면 상담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심리학회에서는 각종 사업체나 정부 부처에 지금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담과 관련된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프로와에서 의견 주실 분 없으신지 아까 유가족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가족 말씀하셨던 최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유가족이고요. 작년에 제 동생이 과로 자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토론 세미나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같이 참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고요. 말씀해주신 많은 얘기들을 사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산재 그 피해 입증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산재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동생의 회사 동료들을 직접 만났었고 자료를 직접 찾았었고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산재 신청 건수가 1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도저히 유가족이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렵게 산재 신청을 받은 후에 그 회사 측에서 산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소송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가능하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 이런 소송을 낼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 산재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회사 측에서도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근거가 됐지만 올해부터 그 법이 바뀌었고 사실 회사 쪽에서 이거는 그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 간의 보험이 지급되는 건데 이거를 제3자의 회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족이 산재 그 신청하기까지도 어려움이 많지만 신청이 되고 나서 그 기다리는 과정도 굉장히 깁니다. 최소 6개월이고 길게는 10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기간을 기다려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을 하고 거기에 재판이 또 있고 이거는 유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을 만드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 기울여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잘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슬픔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어려우실 텐데 당사자로서 그 의미 있는 주요한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발제를 해주신 김이나 교수님하고 이제 주성용 대표님께 이렇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토론자분들이 너무 훌륭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되게
피곤했던 얘기들을 다 꺼내서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행이긴 하네요. 자살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뭔가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정책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생긴다는 건 다행인 것 같고, 거기에 고용노동부가 꼭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뭔가 강제 내시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과로사망제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로사망제법이 있어야 고용노동부도 계속할 뭔가 동인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사실 자살 문제가 보시다시피 개별적인 사업으로만 있지 정신건강 문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과로사망제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과 가이드라인들을 정신건강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 워낙 다양하신 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정노동, 직장괴롭힘, 태움되면 태움, 그다음에 왕따되면 왕따 뭐 이렇게 다 하나씩 만들어서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실효성이 있게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은, 그리고 정책은, 법령은 어떻게 정비를 다 할 것인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는 그걸 할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안으로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법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그렇게라도 있어야 뭔가 그 프레임을 바꾸고 사업들을 좀 정리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만드세요, 금방금방. 근데 이제 그게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가족 관련한 말씀인데, 그 산재 유가족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유가족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취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과정의 문제도 그렇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행정처분에 대한 추진성을 한 겁니다. 자살 말고도 맞습니다. 근데 결국엔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 소송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분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살 유가족 중에 산재 신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실 뭐 100명, 1년에 100명 정도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문 조사팀을 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 유가족이 동료 근로자를 만나고 사업주를 만나고 각종 근거 자료를 내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2의 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 이후에 소송에 대한 것들도 행정치료소송, 처분소송 같은 게 이제 행정법 규정 때문에 있는데 소송 들어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아줄 수 있는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네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특히 법령의 틀 안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항상 우리 포럼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주성용 공동대표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부의장이 되다 보니까 행사가 많고 또 의장님을 대신해서 땡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제 행사를 마련해 놓고도 너무 행사에 가서 축사해주고 있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김연아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부분, 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만, 특히 산재 근로자들의 산재 입증 문제, 특히 유가족들이 두 번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는 빨리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대응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우선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도 했습니다만, 오늘 피디자이나 보좌관들 다 이거 들었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 정리된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고 또 함께 논의해서 법 개정에 나서도록, 그런 시급한 것부터 나서도록 그렇게 됐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꼭 2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런
마지막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참 고맙다. 이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전 국가에서 이 모든 것이 국가이고 지구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시간 넘게 발제 토론 잘 해주셨고요. 중장년층, 근로자, 노동자는 중장년층인데, 중장년층 우리 사회의 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자살로, 일터에서 이제 자살로 삶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극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엄청난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이 사용자 단체에서도 좀 와서 같이 논의를 했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자살의 어떤 산재 입증 관련해서 기업들의 대응을 부분적으로 접하게 됐는데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자가 필요할 때서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기업, 우리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의 아픔을 공감해야 되고, 기업이 나서서, 사회용사가 나서서 이로 인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 기업을 이해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인식 변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삶의 가치,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결국은 이제 민의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하나하나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자살 예방 포럼의 앞으로의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하면서 오늘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